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개막 4경기 만에 첫 골을 포함해 3골을 몰아치며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숨진 서희초등학교 교사 49제를 앞두고 전국 교사들이 진상규명과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49제 당일인 내일도 공교육 멈춤과 함께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의무경찰 제도입을 거론했다가 국방부 반발에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발표 전에 부처 간 협의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관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체납액이 지난해까지 1조 원이나 쌓였습니다. 관세청이 고액 체납자 200여 명의 신상도 공개했지만 징수액은 0.0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중단과 싱하이밍 대사의 배팅 발언 등으로 출렁였던 한중 관계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한 데 이어 양국 고위층이 잇따라 접촉하고 있어서인데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를 이틀 앞두고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사들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7번째 도심 집회인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사들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를 정서적, 신체적 학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당국을 향해서는 학생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8가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고 악성 민원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또 일어나 마음이 무너진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시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하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아동학대 신속대응팀 구성과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응팀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잇따른 흉악범죄 대책으로 의무경찰 제도입을 꺼냈던 정부가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현역병도 부족한 판에 섣불리 의경 부활 검토를 발표한 건데 정작 부처 간 협의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의경 제도 부활은 총리 대국민 담화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제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흉악범죄를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카드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원은 8,000명, 구체적인 수치까지 발표했습니다. 최고 많은 시점을 8,000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현역병 부족으로 국방부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은 장관은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국방부가 목표로 잡은 상비 병력 정원은 50만 명. 이를 위해선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하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2036년부터 유지선 아래로 내려가고 2042년엔 12만 명까지 급감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총리실은 하루 만에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면 검토로 톤 조절에 나섰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찰 조직 재배치가 우선이고 의경은 차선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무산이나 백지화가 된 건 아니라면서 지금은 의경 논의를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처 간 조율 없이는 도입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경찰청과 국방부, 병무청 사이의 협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문서 한 장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향한 정부의 다짐이자 약속인데 섣부른 발표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핵심 대책이던 의경 제도입 검토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경찰이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대인 피의자들이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단순히 넘기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전문가들 사이에 있습니다.
청년 고립과 공동체 의식 약화로 사회의 병리 현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경찰의 엄벌 방침에도 흉기 난동 협박글은 SNS 등에서 여전히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일 기준 경찰이 체포한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는 240명. 대부분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또 관심받고 싶어서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고 진술합니다. 시민을 공포에 몰아넣는 작성자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관심에 대한 갈구를 꼽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체포된 흉기난동 예고글 피의자 중 절반에 가까운 41%가량이 10대입니다. 대부분 SNS를 사용하고 밈이나 챌린지로 불리는 온라인의 놀이문화를 즐기는 세대입니다. 이들이 흉기난동 예고글을 하나의 챌린지, 즉 관심을 받는 수단으로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또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 살인 예고글이 가져올 타인의 공포와 사회적 피해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 때가 만우절날 그냥 112, 119 신고하듯이 그냥 그들은 그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 글이 자기들끼리 장난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비뚤어진 탈출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차별 범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라도 영향력을 과시하고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일종의 주목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안 잡힐 줄 알았겠지. 당연히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너희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대신에 너희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게 되면 같이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지. 다만 이런 현상이 은둔형 외톨이 같은 취약계층의 사회 병리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 파악 등 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고민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합법개 번식장에서 문구용 커터칼로 어미개의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등 잔혹한 동물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과 동물보호구조단체는 화성시 팔탄면의 개 번식장에서 심각한 동물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해 해당 번식장이 허가 조건보다 1,000마리나 많은 1,400여 마리를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또 해당 번식장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개는 근육 이완제로 살해해 냉동실에 보관하고 번식장 뒷산에서 사체를 불법 소각해 매립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어제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명백히 방사능이 존재하는 물이라며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를 앞두고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린 일본 오염수 방류 비판 장외 집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국민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해양 주권을 침범하면 당당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방류 중단하라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치 않았습니까? 국민이 불안을 호소하면 비난하고 모독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가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하고 반일 선동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당을 동원해 장외투쟁을 일삼는다며 검찰 소환부터 응하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국민 불안과 맞바꾼 방탄 장외 집회로는 결코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약속대로 검찰 소환 조사에
당당히 맞서길 촉구합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격 시작되는 이번 주부턴 여야는 더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어 다음 달 10일부턴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전오염수 방류는 물론 새만금 잼버리 파행,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논란 등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뒷받침을 위한 법안부터 처리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건의 등으로 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아세우겠다는 계획인데, 또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와 규제 개선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성적인 차원에서 협력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올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을 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실제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평가를 받는 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서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지출 증액을 요구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야당 간의 삿바 싸움도 예상됩니다. 두 당 모두 총선 7개월 전 시작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성과를 선거 승리 교두보로 삼으려고 하는 만큼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단식 나흘째를 맞는 가운데 야권의 원로들이 어제 단식 현장을 찾아서 이 대표를 격려했습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비상시 국회 상임고문 8명은 어제 오전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 천막을 찾아 이 대표의 단식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당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절벽을 쳐다보고 소리치는 형국이라며 국민께서도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공감할 거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감사를 표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친명계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이 대표 단식 투쟁을 지지하는 1일 동조 단식에 참여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고 나머지 흉상은 교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죠. 흉상이 세워졌던 공간은 비워두는 대신 시대별 국난 극복을 상징하는 기념물을 건물 내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설치된 5분의 독립군과 독립투사 흉상입니다. 이 가운데 홍범도 장군 흉상은 학교 밖으로, 김좌진, 이범석 장군 등 나머지 흉상은 교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육사는 흉상이 설치됐던 공간은 비워두고 충무관 각 층마다 시대별 국난 극복사를 담은 전시관을 꾸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흉상이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는 당초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시대별 어떤 국난 극복이라든가 한미동맹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념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 나갈 것이고, 하지만 홍범도 장군만 육사 밖으로 이전하면서 역사 이념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적관을 함양하는 육사에 공산당 전력의 홍 장군 흉상은 논란이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서 홍 장군의 업적을 폄훼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문재인 정권 때 설치했다며 설립 의도를 의심합니다. 왜 문재인 정권 때 대한민국의 육군의 간성을 키우는 육사에 그걸 설치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국방부는 흉상 이전과 함께 뜻하지 않은 역사 이념 논쟁에 휘말린 모습입니다. 여기에 국방부 현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여부와 해군 홍범도함 함명 변경 여부까지 겹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역사관 논쟁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안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놓인 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3일절입니다. 조국을 위해 몸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군인 정신으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참 뜻깊은 일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불과 5년여 만에 흉상을 옮기기로 한 건 새로 들어선 정권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봉오동 전투를 이끈 항일전쟁의 영웅이란 데는 이견이 없지만 소련 공산당원 이력은 육사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투철한 대적관과 국가관, 대적 필승의 군인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정신 전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불을 지핀 이른바 역사전쟁에는 공수가 바뀐 여야도 뛰어들었습니다. 왜 문재인 정권 때 대한민국의 육군의 간성을 키우는 육사의 그 설치 행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입니다. 문제는 근현대사 해석을 둘러싼 이념 논쟁,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처음은 아니란 점입니다. 1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정통성보다 해방 뒤 대한민국 건국을 더 중시하는 거냐는 비판이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된 겁니다. 우리 8.15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잘못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이런 기도는 분명 좌절시키겠습니다. 보수 정권을 재창출한 박근혜 정부 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힘이 실리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기 전에 두뇌의 정상화가 정말로 시급해 보입니다. 실제 교과서까지 집필됐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동력을 잃었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결국 폐기됐습니다. 물론 그 뒤 집권한 문재인 정부 역시 역사관 논쟁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약산 김원봉 선생의 서훈 추진, 그리고 일본군 복무 이력 논란이 있는 6.25 수훈자 백선엽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를 남기면서 진영 간 대립이 격해졌습니다. 역사적 인물을 제대로 평가하고 또 후대가 기억하도록 하는 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잣대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적 재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비자 발급 중단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 등으로 출렁였던 한중 관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 데 이어 한중 고위층이 잇따라 접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제주에 도착한 중국 관광객이 줄지어 크루즈 선박에서 내립니다. 지난달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7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단체 관광을 금지한 지 6년여 만입니다. 올해 한중 관계는 비자 발급 중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언급 외신 인터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 등으로 크게 출렁였지만 여름 들면서 회복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와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됩니다. 특히 미국이 공급망 재편하고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재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과 전면적인 갈등을 피하고 최소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정부가 꾸준히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온 점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7월 차관복급 소통에 이어 최근엔 차관을 대표로 하는 경제공동위원회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급망 문제는 물론 개인과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과 민감한 지적재산권 문제 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육 투자 확대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심화를 위해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면 한중 해빙 무드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실무협의가 이르면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릴지 공개했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건 거둬들일 세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올해 세수 펑크가 50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 가뭄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2년도 연결 기준 법인세를 2조 2천억 원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5조 6천억 원 적자가 나면서 지난달 법인세 중간 예납 때는 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기업 실적 악화로 지난달 법인세 중간 예납 결과가 매우 부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지난 7월까지 43조 4천억 원에 이른 지난해 대비 세수 감소폭은 지난달 더 늘어서 연간 결손 규모가 50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세수 가뭄은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내년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안 대비 3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는 법인 세수가 27조 원대로 총 감소폭 비중의 80%가 넘습니다. 좋지 않은 세수의 영향이 내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도를 대폭 제어하기 위해서 내년에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허리를 바짝 졸라 매는. 내년 세수 전망은 올해 9월에서 10월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짠 건데 문제는 중국 경제 부진으로 그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 내년 대비 34조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잡아놓은 중기 재정 운용 계획까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수 감소는 어떤 감세 정책에 의한 것이 전혀라기보다는요. 그 효과는 거의 아직 나타난 게 없고요.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너무 지금 길고 강하게 온 겁니다. 이런 경제 전망과 세수 전망에서의 어떤 정부의 오차 실수였기 때문에 대외 변수가 많은 우리 경제 특성상 세수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3년 연속 대규모 오차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세수 예측 방법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체납액이 지난해 1조 원 넘게 쌓였습니다. 관세청이 고액 체납자 200여 명의 신상도 공개했지만 징수액은 0.0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관세청이 참깨 수입업자 장모 씨 거주지를 수색할 당시 영상입니다. 장 씨는 2013년 납기인 관세 4,500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옷장을 뒤져 찾아낸 핸드백에서는 현금과 수표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후 장 씨의 체납액은 모두 징수됐을까?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을 보면 장 씨는 체납액 4,483억 원으로 여전히 개인 체납액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행 관세법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가 2억 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지만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누적되는 체납액이 큰 탓에 징수 금액으로 본 실적은 한 번도 0.5%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체납 누적액 1조 7억 원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1억 9천만 원, 0.02%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만나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를 주문했지만 체납자에게서 압류할 재산 자체가 없다면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추징하는 시점에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해서 징수가 많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고 또 현장 추적을 통해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관세 포탈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무조건 명단을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데 이어 아예 고액 체납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상 공개만으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수 결손을 줄이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추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한 달 사이 1조 6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 8,12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5,912억 원이 늘었습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5월 1년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넉 달 연속 증가했고 상승폭 역시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금리가 동결되면서 서울 집값이 1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비쌌을 때의 9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분양시장에서도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서울 강남구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 이 아파트 전용 301제곱미터가 최근 9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5월 87억 원에 비해 12억 원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강남구 압구정동과 삼성동,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속속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서울 아파트 10건 가운데 한 건은 신고가입니다. 이 같은 매수세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값은 전고점의 87% 수준을 회복했으며 특히 강남, 서초, 용산구 등은 전고점의 90%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월 이후 15주 연속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낙폭 과대 지역과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같은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은 높은 경쟁률 속에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에 따라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3.3제곱미터당 3,700만 원을 넘기며 올 3월에 비해 44%나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서울 집값과 분양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최근 복고풍 트렌드를 앞세운 전통시장의 이색 공간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레트로, 복고풍이 유행하자 전통시장의 옛날 물건, 옛것을 내세워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카페로 탈바꿈한 오래된 극장, 2030 세대의 호응이 무척 좋다고 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분주한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 농수산물 판매대 한쪽에 1960년대 풍경을 전면에 내세운 이색 카페가 눈길을 끕니다. 60여 년 전 지어진 뒤 30년간 방치돼 있던 경동극장을 카페로 탈바꿈한 겁니다. 너무나 우아했어요. 사실 경동시장 안에 이런 게 생겼다는 게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생각 외에 너무 괜찮습니다. 과거 영화관의 드넓은 공간을 활용한 카페는 내부 조형물도 분위기도 색다릅니다. 전통시장을 처음 찾은 2030 세대는 신기하고 재밌다는 반응입니다. 재래시장 안에 있는 거여서 현대와 옛날 시장의 모습이 같이 있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졌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조화로워서 마음에 들게 된 것 같아요. 카페 입구 쪽에는 오래된 물건이 잔뜩 쌓여있는 복합문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옛날 흑백 TV부터 오락실, 고전 게임까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물건에 어르신도 청년들도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옛날은 이제 극장에 옛날 그 극장 와본 기억이 나고 그런.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모시고 오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겸사겸사 시장 온 김에 그래서 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복고 감성을 쫓는 이 공간은 지난해 12월 침체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기획 아래 마련됐습니다. 주말에만 2~3천 명이 이곳을 찾다 보니 상인들의 기대도 커졌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가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그래도 시장도 둘러보시고 그렇게 판매도 저희도 할 수 있고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옛것을 낡음으로 치부하는 대신 지역사회와 상생을 꾀하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전통시장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에는 없었던 국립공원 내 야영장이 북한산에 문을 엽니다. 국내 최초 탄소 중립형 야영장을 표방해 전기 수소차로만 진입할 수 있고 일반 차량 이용자는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푸르고 울창한 숲풀 사이에 캠핑 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한가운데 마련된 사기막 야영장입니다. 설악산과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는 이미 20곳 넘게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도권에 생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접 텐트를 가져와도 되고 야영장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해도 됩니다. 싱크대와 냉장고, 전기밥솥이 있어 음식 조리가 가능하고 에어컨과 화장실까지 완비된 시설도 있고 큰 텐트 느낌으로 야영하는 분위기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야영장에서는 산불 우려로 숯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이 전기 그릴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형 야영장을 표방하는 만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그릇과 조리도구도 이용객들에게 빌려줍니다. 야영장 내 주차장에는 대기오염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북한산 사기막 야영장은 탄소 제로 특화된 야영장으로서 전기차와 수소차는 그냥 야영장을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차량들은 저희 북한산성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저희가 전기차로 셔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예약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이용 접수하고 오는 16일에서 19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21일에 정식 개장합니다.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7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야영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유엔이 흑해 곡물 협정 재개를 위해 러시아은행과 자산에 가해진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농업은행의 유럽 자회사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네트워크 시스템에 포함하고 유럽 내 러시아 비료 회사들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제안을 튀르키예와 협력해 마련하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을 통해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아나돌루 통신은 전했습니다. 제9호 태풍 사울라가 어제 오전 중국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90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태풍 사울라가 덮친 홍콩 도심 완차이의 명소 센트럴 플라자입니다. 마천루의 1층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철골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습니다. 강풍으로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까지 뽑힌 나무들이 길에 쓰러져 있어 통행하기 어렵습니다. 그제부터 태풍 영향권에 든 홍콩에는 5년 전 망굿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홍콩의 부상자만 최소 75명입니다. 住海旁嗰邊，所以今次都好迎風咯，即係成間屋都 feel 到啲 shaking 嗰啲咁，所以就冇乜特別嘅，有啲似山竹嗰啲咯。 어제 새벽 사울라가 상륙한 광둥성과 푸젠성 등 중국 남부도 심각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약 90만 명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부상자가 속출했고 선전에서는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항공기와 열차 등 대중교통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거의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공원과 관광지 등 공공시설은 물론 상업시설과 공장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11호 태풍 하이쿠이도 오는 6일 오전 광둥성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최근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한 인도가 이번엔 태양을 관측하기 위한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태양 궤도에 위성을 안착시킨 첫 번째 아시아 국가로 기록됩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인도 남부의 안드라프라데시주 우주기지에서 인공위성 아디티아 L1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3, 2, 1, 0. 인공위성은 거대한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더니 곧 지구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약 1시간 후 인도 우주연구기구 통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And we have a confirmation of Aditya L1 separation. The mission has been accomplished. 아디티아는 산스크리트어로 태양을 의미합니다. It will start its journey to the L1 point, a very long journey of almost 125 days. So let us wish all the very best to Aditya spacecraft. 목표 지점인 라그랑주 1지점 주변의 헤일로 궤도에선 태양과 지구의 중력 효과가 상쇄됩니다. 지구에선 불가능한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은 태양의 코로나와 태양풍 등을 관측할 예정입니다. If I put in a layman terms, it's like we are going to get the black and white image, the colored image and the high definition image, 4K image of the sun, so that we don't miss out on anything that's happening on the sun. 성공한다면 인도는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국에 이어 태양 궤도에 위성을 올린 첫 아시아 국가가 됩니다. 발사장엔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의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려는 인파가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We are privileged to be an Indian and witness this kind of developmental activities on the Space Center for India. So thank you very much. I have lots to say, but right now emotional. 앞서 지난 23일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했습니다. 이후 탐사 로봇 프라기아는 물을 찾아 달 표면 100m를 이동했습니다. 인도 우주기구는 찬드라얀의 공식 임무는 오는 7, 8일쯤 끝나지만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탐사 정보를 계속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피톤치드가 많이 들어있는 편백나무 이야기입니다. 오정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한 늦여름 오전. 우산을 쓰고 편백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숲길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편백숲 하면 아무래도 피톤치드가 유명한데요. 비 오는 날에서 그런지 피톤치드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축구장 7개 면적에 편백 14,000그루가 자라고 있는 이곳은 1970년대 조성됐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 45년 된 거예요? 1979년도에 선진이 이 산을 조림을 시작하셨는데 개인 소유에다가 벌목 허가까지 받은 곳이라 간벌을 겸한 벌목 작업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벌목을 마친 편백나무를 가지고 곧바로 수액과 오일을 추출하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좋다고 알고 있는 피톤치드는 바로 그 오일 안쪽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일 추출은 장작처럼 잘게 자른 편백나무를 통 속에 넣고 열을 가해서 수증기로 찌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피톤치드가 희발성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정발이 됩니다. 다양한 성분을 다 채취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 이 편백 오일에는 일반 소나무에 비해서 피톤치드 함량이 5배가량 많았고 80여 가지 항염, 항균 물질이 90% 이상 들어있었습니다. 이 오일을 활용해서는 치약과 샴푸, 목욕 비누, 선크림, 탈취제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육성 기업을 매해 370개 가량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곳은 편백에서 추출된 오일을 활용해서 기능성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현재 일부 시설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45년 된 편백숲. 아토피 등 피부 질환자와 피톤치드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힐링 공간으로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독산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 5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층에 살고 있던 7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전신 화상을 입은 70대 남성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에 비 예보 있는데요. 대부분 5에서 40mm가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갑자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충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23.3도, 청주가 24.3도, 대구가 23.6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0도, 청주와 대전 31도, 창원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오겠고요. 주 초반에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